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조금 전 2025년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장초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각시황입니다. 을사년 국내 증시 첫 거래일 개장했습니다. 작년 역대급 어려운 시장이었죠. 우리 시장 코스피 10%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 21%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닥 경우에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PBR 0.83배로 바닥권에 진입한 상태로 신년 개장했기 때문에 시장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2,400선 지금 회복해낸 상태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0.01% 강보합으로 677선, 지금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677선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지난해 외국인들이 하반기 들어서 매도세를 굉장히 거세게 보여줬었고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도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여전히 팔아내고 있습니다. 54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7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61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47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역시도 72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 개인만 홀로 41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일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내려가고요. SK하이닉스도 1.61%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1,0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월 중에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14% 하락 출발했습니다. 34만 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거래일에 좋았었는데 오늘은 0.4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4만 5,000원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현재 0.24% 올라갑니다. 거래가 21만 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오늘 좀 바이오 대형주들이 그렇게 좋진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전 거래를 상승했었지만 오늘은 0.69% 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지금 18만 6,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아가 올라갑니다. 1.39% 오름세로 10만 2,100원. KB금융도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까지도 0.25%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 거래일은 헬스케어주들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좀 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젤이 0.4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도 1.64% 내려갑니다. 거래가 10만 8,100원. HLB 1% 가까이 빠집니다. 7만 2,4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74% 하락하면서 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지금 상한가, 장 초반부터 경신한 종목이 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거래가 21만 1,500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6위부터 10위도 시초가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올라갑니다. 0.73% 상승세로 10만 9,800원이고요. 반면에 삼천당제약은 0.8% 약세. 휴젤이 오늘 3.39% 낙폭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7만 1,000원. 신성텔타테크가 올라갑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1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73%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양자컴퓨터 관련주 흐름 좀 체크하시죠. 구글이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산업을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 거래일의 시간의 거래에서까지도 양자컴퓨터 관련주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일제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등의 관련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하늘 소재 과학만 6.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C큐브나 ALT 그리고 우리넷이 3%대 약세, KCX 역시도 0.3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 35%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 분출했습니다. 21만 1,500원. 그 밖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클로봇이 1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15.68%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6만 700원. 엔젤 로보틱스도 10% 가까이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2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NR 시스템 역시도 10%대 강세로 현재 거래가 7,4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 1,472원 선을 웃돌면서 1,500원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50전 오르면서 1,473원에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지수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세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장 슬기롭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장 초반 상황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읽기는 좀 이르긴 한데, 네, 외국인은 일단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이제 그 12월 말일에 미국의 자본시장 상황을 좀 금융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주가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기피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들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좀 연초에 조정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를까?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증시 수익률이 워낙 괴리가 컸기 때문에 소위 우리만 유독 더 못했던 한 해였고 올해는 좀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좀 나아질 이유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저평가된 매력에 저평가된 어떤 그런 상황에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실적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었을 때 그 정도로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날 만큼 그런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의외로 이제 좋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다운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제 미래 어떤 주력 산업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이제 AI나 이런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됐었을 때 유일하게 아주 저평가된 자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평가된 상황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어떤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 장부가치로 따지는 PBR 0.8배. 그러니까 한 배를 밑돌면 일단은 장부가치보다 못하다라고 네. 보는 건데 0.8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점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PBR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0.8배 정도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이 정체를 보이게 됐었을 때는 PBR 0.8배 정도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0.7배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때 0.4배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내수 침체인데 0.6배가 된 사례가 있었고 2008년,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0.7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0.5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PBR 자체를 보게 되면은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있지 않은 상황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그래도 이 자본 총개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 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그래서 자본이 감소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게 1년 정도 지나게 됐었을 때 이제 PBR 1배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은 사실 한 3,0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어떤 이제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자산 비율 1배 정도만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은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2,400선. 작년 말 마지막 거래에서 2,400선을 결국 밑돌긴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회복력 아닙니까?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말씀하신 대로 PBR 뭐 한 0.5배까지 떨어졌지만 또 금방 아주 빠르게 회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걱정인 거는 회복력이 좀 더뎌 보인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변수가 올해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외 환경도 좀 불확실성이 짙은 그런 환경 하에 있는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돼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한 적어도 상반기 좀 길어지게 되면은 올해 내내 경기 둔화 영향권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도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뭐 그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는 어떤 그런 재평가 요지보다는 지금 경기 부진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의 대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 하반기 정도에 어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어떤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한국의 뭐 전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내후 뭐 올해 이후의 모습들이 좀 진전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가의 회복이 그때부터 나타나고 코스피 PBR 1배 정도로 복귀하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최소한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냥 자기 장부 정도대로만 네, 평가받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인 거니까. 그렇죠. 흐름을 보면 그러면 상저하고 이 정도의 구도를 갖고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사실 이제 그 주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소위 이제 가치 있는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면 좀 증시의 활력도 불어넣고 이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대역급 그 기업들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황 어떻습니까? 네, 연초에 LG CNS가 그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디어 하나 보군요.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오래 끌었는데. 그래서 이 LG CNS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LG 그룹의 종합 SA 업계 2위 국내 업계 2위 업체고 실적 안정성이나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LG CNS가 이제 IPO 시장에 올해 나서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IPO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재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G CNS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2년간의 IPO 시장이 좀 위축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밸류를 원하고 투자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할인된 어떤 그 가격을 원하고 요게 네. 이제 맞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IPO 시장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위축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을 해서 IPO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K뱅크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작년이나 뭐 몇 년 전에 IPO에 실패했었던 기업들이 다시 재도전을 해서 어떤 밸류나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해서 다시 도전하게 될 경우에 성공한다면 이제 결국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회복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LG CNS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티머니 시스템을 또 구축한 곳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렇게 상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이 상저하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시장을 올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여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데들이 주가가 부진했었던 것은 결국은 뭐 한국 경제 자체 그리고 또 신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적응력 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성을 보이고 또 회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시화되게 될 경우에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이제 경기 모멘텀이나 기업 실적의 어떤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전국 불안의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그 금융 시장의 그 불안 요인들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라든지 이럴 네. 때는 얼마든지 주가 회복이 뭐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한 1, 2, 3분기에 나눠서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는 어떤 국내에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새해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뭔가 하나씩은 좀 악재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네. K 화장품일까? 뭐 예를 들어서 식음료일까? 경기의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의 흐름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뭐 배당 많이 하는 뭐 이런 데가 맞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좀 주목해 볼 업종. 저는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제약, 엔터, 뷰티, 푸드 뭐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이런 업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고 또 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를 좀 캐치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시장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경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런 모든 차종에서 밸런스 있는 그런 그 차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수평 계열화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도 좋아 보이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갖춘 우량주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하락이 재개될 경우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접하게 되면서 접하는 부분들은 결국 K 컨텐츠, K 뷰티, K 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국의 어떤 이게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뷰티, 푸드 이 산업이 이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업종 기업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환율인 거죠.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올해도 계속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1,500원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지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원화 약세가 오버슈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제 강달러 전 세계 강달러 압력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어떤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 자체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출 이것이 모두 가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단기 외채는 아주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단기 외채는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어떤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1,500원 이상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1,450원 이상도 오버슈팅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의 그 전국 상황만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 레벨은 적정 환율은 1,400원 이하고요.
그 수준으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 매력이 재평가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400원 이하로 떨어질 환율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강달러 트렌드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1,300원 이하로 초반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제 최소한 1,400원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의 한- 수준. 한- 1,300원 후반대 이 정도의 환율. 저는 밴드도 가능할까? 네, 저는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을 한 1,38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버슈팅된 상황이고 네.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한국의 상황들이 안정이 되게 되면서 펀더멘털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적정 환율은 한 1,400원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될 경우에는 그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점도표상으로 2차례 내지는 혹은 한 차례 더 최악은 뭐 아예 안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추가적인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이창용 총재도. 그러면 금리 격차에 따른 원화 가치 약세가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1,4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정책 측면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리를 그래도 지금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올해 내리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도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뭐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당국자 관점에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따라서 이제 너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강달러를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무산될 경우가 있게 될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다른 자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상당히 주목받을 자산. 이미 뭐 많이 오르기도 했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뭐 우리 세론이라고 그래서 정작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요즘에 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코앞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가상자산, 전 세계적인 알트코인까지 다 측면에서는- 포함해서. 네, 전 네. 세계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크립토 에셋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리레이팅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선이 이제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강세장을 보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네. 그다음에 작년 2024년에서 2025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한 2년 정도의 강세장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시장의 강세가 올해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측면이 보고 네. 작년에 이제 크립토 시장을 자극한 상승을 견인한 어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ETF 그리고 트럼프의 친 크립토 정책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그 미국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 자체가 리레이팅 된다. 그러면은 이 리레이팅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정 가능성은 지금으로부터 한 10%, 그다음에 상승 여력은 한 25%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2025년 한국 경제에는 어두운 전망 깔려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촉발된 정치 혼란이 안 그래도 기초체력 약해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경제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절대로 무너져서 안 되겠죠. IMF 외환 위기,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잘 극복했던 대한민국인 만큼 이번 위기도 잘 넘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또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1년의 사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정국, 현재도 진행형이죠. 이런 1년의 사태 일단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느닷없는 일이었죠. 이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전국은 엄청난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네, 경제는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대단히 심각한데 우선 그 직격탄이 소비에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비 심리 지수 이것은 201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네, 떨어지는 폭이 너무 가팔랐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고통이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투자 중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투자 사업, 네, 그런 또 수출 산업, 예를 들면 방위 산업이라든가 또는 원전 수출이라든가 또는 석유 시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올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금융 쪽에도 이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은 S&P 지수가 25%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주식시장도 30%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마이너스 10%로 뒷걸음질 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나쁜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나 뒷걸음질 친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20여일 동안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탄핵 여파가 심각한데 조속히 이 사태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습이 되고 결말이 나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느닷없이 총재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고 그에 따른 지금 정말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 아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은 AA 수준,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걱정입니다. 혹시나 상상하기 싫지만 신용 등급이 또 강등되거나 혹은 등급 전망 같은 게 좀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 신용 평가사 무디스를 비롯해서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그 신용 평가 기관에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한국에 대해서 AA의 좋은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12월 3일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평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빨리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자꾸 끌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상태가 더 지속된다면 내가 볼 때는 불어난 장래에 신용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평가기관도 있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내려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큰 충격을 물론이죠. 받겠죠. 예, 한국의 가령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할 때 국제적으로 채권의 금리부터 올라갑니다. 다 가상금리가 붙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지금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신용 평가가 내려간다면 참 설상가상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내부에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네.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결과로 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지금 이런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령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그 해법을 찾는데 아직도 진영 논리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래와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조속히 이 사태를 네.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네. 따로 예, 없다라는 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1,480원도 넘어섰고 이게 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런 상황이 또 지금 반복된 거라서 위기감을 갖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외환 보이고 충분하다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불안하게 되면 정말 그런 수준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환 위기 수준까지 걱정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2월 3일 사태 직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했어요. 네. 1달러에. 그런데 지난 연말 우리나라 환율이 1,472원을 해서 급락, 그러니까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는데 네. 이것은 물론 달러의 강세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한국의 그 전국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이 잘 되는 장점은 있었어요. 다른 약점이 많지만 네. 그래서 그 대신 수출은 그래도 잘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중에는 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가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 수출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뭡니까 뭐 2차 전지 기업도 예,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같은 네. 거 그런 제품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그 나가는 거니까 전혀 환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해도 수출에 별 효과는 없는 반면에 환율의 급등은 우리나라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를 조장하고 그렇죠. 소비를 압축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소비 침체를 불러오고 네.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외환 위기를 불러온다는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급등은 저성장으로 직결이 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환율이 되니까 환율이 1,500대도 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1998년에 외환위기와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1,500대 1을 넘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난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본 체력이 이 경제 기본 체력이 양호하고 또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단기 외채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우리나라는 채권국이 되어서 당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지금 현재 4,100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도 2020년에 4,7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환율이 500대, 1,600대까지 만일 이렇게 간다고 가정한다면 네.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1998년, 7년, 8년의 외환위기 때에도 그 당시는 그렇게 급하게 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외국 자본이 그냥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그냥 외환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생각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환위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와 같은 이 비상계엄 사태가 앞으로 2달, 석 달 계속 연장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태로 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재님께서 재직 시절에도 환율 관리에 가장 방점을 두고 그때 그렇습니다. 임하셨어요? 예, 이 환율이라는 게 국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와 경제 성장에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네. 환율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의 그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대목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환율과 외환관리 문제고 하나가 재정 수지입니다. 네.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건데 특히 그런 점에서 환율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 나오는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정 수준의 잠재 성장률을 2%라고 보는데 2%를 밑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1.9% 성장률을 제시를 했고 올해 해외 기관들은 더 낮게 봅니다. 1% 중반대까지도 낮게 보더라고요. 총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앞으로 올 한 해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늠할 때 밝은 면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 탄핵 사태가 지금 장기화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네. 새해 들어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두운 상황이어서 아마 새해 우리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수출과 이제 내수 두 가지가 이제 경제 성장과 직결된 면인데 수출은 지난해 8%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라도 2%라는 경제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네. 이게 수출이 늘어난 것은 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새해 와서 지금 정부나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는 1%나 2% 정도의 증가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것은 새해 우리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내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인데 내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내수를 압박하고 있고 높은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볼 때 새해 경제 성장률은 저의 솔직한 견해로는 1% 초반에 초반 정도라도 유지해주면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장 전망이 좀 어둡고 다만 이제 물가가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은 1.7%를 보고 있는데 네. 소비자 물가. 그래서 물가는 2%의 그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내수와 수출이 침체하는 이른바 디플레 현상, 네. 가벼운 디플레 경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 이 성장을 지키려면 하루속히 현재 불확실한 상황, 이 탄핵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성장 환경을 1% 초반으로 낮춰보는 것은 이 탄핵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사실상 올해 초반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은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정부도 내놓죠. 1.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보다 오히려 더 낮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거는 추가적인 추경 가능성까지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은 하는보다 좀 높기 마련입니다. 약간 목표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정부도 지금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비교하는 게 일본이나 독일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독일은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강국이었고 예. 뭐 일본도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가 뭐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장기 그렇죠. 불황이 또 들어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전차를 밟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총재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금 가는 그대로 둔다면 난 틀림없이 일본과 독일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우선 이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우리가 20년 전에는 5%였어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2% 또는 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 0%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세계 10위였습니다. 네. 그것이 작년에 14위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한국은 계속 세계에서 순위가 밀려나서 인도네시아한테도 따라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을 뒷받침해온 이 철강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이나 이런 산업들은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도 지금 그게 굉장히 불안한, 경쟁력이 불안한 상태로 몰려 있고, 인공지능 등 이와 같은 첨단 산업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 산업에 세계에서 1등하는 기술이 약 30여 개였는데 지금은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국은 이대로 간다면은 계속 내려가는 길만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장기적인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본과 또 비교를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그래도 인구가 1억 그렇죠. 이상이고 우리 이제 5천만. 그렇죠. 인 그 거고. 내수 시장에 연관이 됩니다. 일본이 그렇죠. 1억이니까 내수 시장이 크니까 성장 환경이 한국보다 월등히 좋지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이제 내수도 작으니까 결국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수출 환경도 안 좋고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던 산업 영역들이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거나.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지금의 1%대 혹은 더 나아가서 0%대 성장률 자체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외국의 추계기관에서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 추계하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에서 보면 과거 뭐 석유 파동 때 그런 위기들도 있었고 외환 위기도 있었고 우리가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좀 성장 활력을 찾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예. 뭐가 있을까요, 중재님? 성장 활력을 좀 찾아본다. 이게요, 지금 왜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나라 고비용 구조가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요. 고비용 구조라면 예를 들어서 높은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 비싸고 그리고 노동조합, 강성 노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네. 그리고 규제가 심화되어서 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원인이 하나 있고, 다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노동 생산력이 자꾸 줄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4사람의 젊은이가 65세 이상 한 사람의 노인을 뒷바라지했어요. 네. 근데 20년 뒤에는 현재는 2사람의 젊은이가 한 사람의 노인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젊은이가 한 사람의 노인을 뒷바라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 성장은 생각할 겨를이 없고 노인을 뒷바라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노동력이 투입이 된다. 그러니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요인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왜 저성장으로 제로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이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네. 이른바 수출 주도 성장이죠.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가 큰 흐름으로는 끝났다. 네. 이게 어느 때부터냐면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조금 늘기도 하고 조금 줄기도 하지만 대충 그 수준을 유지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플랫하게 간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수출이 성장을 뒷받치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산업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전엔 저임금 가지고 물건이 싸서 수출을 했는데 네. 지금은 저임금도 없어지고 또 기술도 기술로 해야 되는데 기술도 다른 나라에 지금 뒤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로 먹고 살 수 없다. 수출로 성장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성장은 뭘로 하느냐? 내수로 해야 되는데 내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도 이 내수가 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따라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엄청난 국민의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뒤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이 해결 방법 하나하나를 실행하려면 국민이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그 고통을 참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 일전에 하셨어요. 고성장 저생활국이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뭐 겉으로 보이는 숫자 자체는 괜찮은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그 면면을 보면 성장률만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생활도 따라서 좋아지는 나라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입니다. 네. 경제는 성장해서 선진국이 되는데 국민 생활은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표적이죠. 예. 정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 예. 그런데 현재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4번째고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네. 그런데 출산율이나 국민 행복지수는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등합니다. 그래서 UN 기구에서 조사한 국민 행복도라는 게 있어요. 소위 삶의 질, 국민 삶의 질을 UN 산하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 삶의 질은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32번째로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고생활국이 되는 것과 저생활국이 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은 무엇이 가름하느냐 하면 네. 첫째가 집값입니다. 네. 집값이 비싼 나라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묶여버리니까요. 그렇죠. 모두 거기를 이제 집에다가 다 때려박는 거죠. 네. 소득이. 그래 첫째 원인이 집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거는
한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삶의 질도 선진국이 되려면 집값을 싸게 해야 된다. 집값이 현재 너무 비싸요. 그걸 싸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가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국민 생활이 나빠지고, 다음으로 세 번째 판가름하는 것이 연금 보장입니다. 네. 국가연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근데 한국은 집값은 비싸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아주 심하고, 네. 거기다가 연금 보장은 안 됩니다. 지금 그 연금 들은 거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죠. 예, 국민연금 지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는 지금 소득으로 봐서는 선진국인데 생활은 중진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득도 선진국이고 국민 생활도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집값이 싸야 되고 빈부격차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연금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서 모든 국민들이 노후는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빈부격차 말씀 네네. 주셨고, 그에 앞서서 저출생도 말씀을 네. 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사회의 큰 어젠다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출생부터 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출생 많이 해야 되지. 아이 많이 낳아야죠. 일단은 우리가 내수도 크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출생률이 합계 출산이 한 명 미만이거든요. 저출생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뭘 해야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되어서 네.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 비율이 현재의 20%에서 37%로 올라서 이때 가서는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 네. 노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 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했는데 거의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정책은 일회성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아이 낳는 집에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런다든가, 또는 아이 낳은 부모의 출산 휴가를 준다든가 하는 이른바 출산 편익을 보장하는 이런 데 그치고 있어서 네. 근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란 뭐냐? 이건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입니다. 네.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첫째 이유가 집 마련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자식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도록 집값을 내리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고, 또 교육 문제도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사회화해야 됩니다. 교육을 사회화한다. 예.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 때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유럽식의 모델을 그렇습니다. 도입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가령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네. 독일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대학에 진학할 성적을 낸 학생과 그 성적을 못 낸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못 낸 사람은 대학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업 일선으로 나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전부 국가에서 대학까지 보냅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가령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요. 완전 반대죠, 유럽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완전히 그 반대죠. 그러나 미국에는 이 각종 장학금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서 학자금 지원도 굉장히 많아서 장기로 이루어지고 그렇게라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여유가 좀 생기고 또 휴스톤 같은 데서는 완전히 개인에게 맡기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네. 땅 많이 갖고 좋은 집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교육을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갖고 땅 많이 가져도 좋다. 그 대신 국가 교육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세금 내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물론 장학금도 여러 가지 저거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의 수준이 안 됐다고 본다면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은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성적 이상을 내면 그 자녀는 대학원까지 국가에서 가르치도록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라. 지금 우리나라 국가 형편이 그런 정도는 충분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이 그런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는 어느 땐가는 전 국민의 교육을 전부 그 국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과연 단기간에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의 사회화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가운데 허리가 튼튼해야죠. 네. 중산층이 많고 중산층이 탄탄하게 버텨줘야 경제 전반적으로 이 구조가 아주 올바르게 균형감 있게 돌아간다라고 보는데 우린 지금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할 거예요. 우선 정치도 보면요. 극우하고 극자만 이렇게 갈라지고 네. 중간층이 엷어요. 그래서 극자하고 극우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합리성을 가진 중도층은 객소리를 못하고 이 주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경제에 있어서도 그 중산층에 지금 엷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안정이 깨지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양극화 중에 심각한 문제인 이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소득 격차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근데 한국이 이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자산 격차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집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집하고 네. 금융자산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KB, 국민은행 KB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우리나라의 아주 큰 부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9%인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59%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9%가. 네. 심각한 양극화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동산도
극소수의 상위 계층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따라서 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점하도록 국가 정책이 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집값을 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 후 사회화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가난한 사람들이 당대는 가난하더라도 내 자식 때는 그놈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서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사회에서는 그런 가난은 견딜만 합니다. 그건 좋은 사회예요. 근데 그런 희망도 없을 때 대대손손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현재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 후 사회화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까지 정부에서 모든 학비를 다 내라 하는 이야기고 끝으로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이 이 양극화를 막아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이것은 역진세 아닙니까? 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률이 높은 게 역진세, 소비세, 담배세, 주세 이런 건데 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낮춰야 하고 자산과세, 가령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라든가 주식 거래 소득이라든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라든가 네. 이런 자산에 대한 소득을 중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빈부격차가 좁아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소비세는 높아지고 네. 그리고 자산과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뭡니까 부동산 보유과세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금융투자소득세도 결국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아주 폐지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이건 더군다나 여당 야당의 공모해서 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역사에 반역하는 행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그 거래에 대해서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소득도 그 과세를 일단 유예하지 않았어요. 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가는 건가 나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양극화 문제라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참 심각한데 돈이 돈을 낳는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총재님 말씀을 드리면 세제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청년 이야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청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그건 총재님도 아실 거예요. 예전처럼 뭐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삶을 좀 더 즐기고 하는 성향들이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쉰다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냥 쉰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쉰다. 이걸 우리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지금 아까 양극화 문제와도 연결되고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간다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실업률이 2.2%입니다. 2.2%인데 청년 실업률은 5.5%고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에 이릅니다. 네. 그럼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청년 실업자가 많은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있어요. 부득이 뭐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자리는 근로 환경 좋고 월급 많고 네. 이게 대기업이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 그렇죠. 일자리는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이 좋은 일자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문이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기업의 일자리를 젊은 층에게 개방하려면 현재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고되어서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대기업에는 이 강력한 노조가 있어서 이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해고가 가능하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 경우에 해고하고 전문 일자리를 받아오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노조에서 세습을 허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그만둘 때는 일부에서, 네, 문제가 내가 되기도 했죠. 정년에도 그만둘 때는 내 자식을 그 자리에 메꾸도록 하라는 걸 노사 협의회에 올려서 그런 일까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좋은 일자리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나쁜 일자리, 흔히 그 3D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건설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데입니다. 근로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그 월급도 적고 근데 이런 데는 젊은이들이 안 가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가능하니까 부모에 기생해서 살고 그런 일자리는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모두 누가 맡고 있느냐? 대부분을 외국 근로자가 맡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현재 와 있는 외국 근로자가 작년 말 현재로 1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령 건설 현장에 나가서 있고 뭐 한 게 130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젊은이 실업자가 40만 명이라면 외국인을 3분의 1만 줄여도 젊은이들이 완전 고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그 자리에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말하자면 안이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급 차이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대담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부터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저출생 문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장 지금 이제 올해 정부가 뭐 나라 살림 또 꾸려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구조개혁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한국은 부동산 중심국이에요. 가계가 모든 저축을 부동산에 집어넣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저축의 75%를 부동산에 넣는데 미국은 반대로 75%를 금융저축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에 물가가 30배 오르고 달러 표시 1인당 소득이 115배가 늘었는데 집값은 3,000배가 늘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가령 장가 안 가는 원인 중에 하나 또 그 빈부격차 문제 하나 삶의 질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집값이에요. 네. 근데 이 집값을 외국과 비교하면은 이 집값과 가계 소득의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그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PIR이라고 하는데 Price to Income Ratio. 이걸로 보면 현재 한국의 집값은 다른 나라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소득에 대한
이 집값 비율이 서울이 지금 13배인데 작년 네. 13배라는 것은 서울에서 중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월급쟁이가 13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네. 중간 정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시드니나 뉴욕이나 런던 이런 나라에서는 7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집값이 2배군요, 우리가. 예, 두 배가 비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빨리 집값을 반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될 일이냐, 가능하냐? 그게 가능합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을 감수할 구조 개혁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첫째, 그러려면 소득을 빨리 늘리고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촉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집값 오르는 건 허용하지 않고 1년에 2, 3% 내리는 이런 하향 안정화세를 앞으로 10년, 20년 지속하자. 이렇게 되면 한 10년 뒤에는 집값이 반절로 내려가게 된다. 네. 이렇게 되려면 이 공급을 정부는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과세를 높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유과세가 선진국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네. 집에 대한 가수요를 단절하고 그리고 정부는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부양책을 쓰지 말고 집값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간 지탱을 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집값은 한 10년 뒤에는 현재의 반값으로 소득 대비 반값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질 문제도 해결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네. 다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부분에 국민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집 가진 사람은 집이 안 오르면 좀 고통을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참자. 이것을 한 10년 참아서 이걸 해내면 우리나라에 그 밝은 빛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계의 원로십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도 있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